네, YTN 뉴스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 유세를 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은 경기 북부 민심을 공략합니다. 조금 전 경기 의정부시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투표 득표율보다는 얼마나 많은 재외 국민들이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이제 정보 왜곡도 좀 적고 또 아무래도 국가적 입장에서 좀 넓게 보게 되니까 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지금 오늘 이렇게 줌 회의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비행기 타고 또 1박 2일로 이렇게 투표하러 다니게 하는 거 정말로 가혹한 일이고,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편의를 최대한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아리안 TV 신하입니다. 방금 아리안 TV 거기서 하세요? 재외국민 참정법 부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편 투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담회 때 언급해 주셨는데, 도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우편 투표 외에도 재외국민 참정법 보장 위해서 좀 추진해야 하는 방향 어떤 거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등록하고 또 투표하고 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편 투표 도입 문제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다 우편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거소 투표가 사실은 우편 투표에 가까울 텐데, 재외 국민들에게 우편 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게 타당한지는 좀 저는 의문입니다. 또 역시 국민의힘 측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제도를,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외 국민들께서 너무 원거리 투표를 다니시는데, 투표소를 임시로 설치를 좀 해서, 재외 국민 많은 데는 임시로 투표소 설치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임시 인력을 고용해서 하면 되겠죠. 또 개인이 뭐 수십만 원씩,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비행기 타고 투표하러 다니는 거에 비하면 국가가 그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신호레이 박자한 기자고요. 현장 발언 관련한 질문인데, 현장 발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설 분량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좀 제언이 나와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언론들의 고의적 왜곡이 문제죠. 그리고 정치적 상대들이 또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닭죽을 힘들게 파는 것보다 휴게 음식점 같은 걸 깨끗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소득이 좋다, 지원해 주겠다. 네. 휴게 음식점 할 때 커피 원가가 120원 정도라도 고도에 나온 거니까요. 공식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를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를 씌운다, 뭐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을 해서 자영업자를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논점 다르게 왜곡 조작하고, 그걸 또 증폭시키는 일부의 악의적인 일부 언론들, 이런 게 문제죠. 저는 필요한 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곡 조작이 문제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진짜 이동을 좀 해야 돼서. 놔두세요. 네, 여기 마지막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김용태 의원님 말씀 나왔는데, 후보자들 배우자 토론을 제안을 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분이 120원짜리 8,000원 비싸게 팔고 있다고 내가 말했다고 조작한 그분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또. 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재외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외국민이 원거리 투표를 하고 있다며 투표소 임시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한 것이다. 악의적인 일부 언론도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배우자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즉흥적이고 무책임하다, 대선을 이벤트화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조금 전에 전국 현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유치도 물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 후보 간의 비교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도 좀 더 주력을 하고 또 우리 쪽은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요즘에 탄핵과 또 계엄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자영업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헬스한 최용락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제 자유통일당의 주호 후보가 사퇴하면서 후보님 지지를 선언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김계리 변호사 입당 문제가 지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포함되는 자유통일당의 주호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제 후보님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생각과 김계리 변호사님 입당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거에 잘 못 들었는데 아까 누가 지지 사퇴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주 별도로 보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당에서 진행되는 일이라서 후보님께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BS 안희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부터 선대위에 별도로 조율 없이 유세 두는데 탄핵 반대 입장 선언 요구에 응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선대위 조율 없이 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지를 해 주시는데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뭐 당연히 같은 당에서 경선을 했으니까 힘을 합쳐야 되지만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를 합쳐서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YTN 강민경입니다. 아까 질문하고 연계가 됐는데 김계리 변호사 입당직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특히나 그 중도층 외연 확장과 좀 연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김계리 변호사 입당이나 이런 것들이 중도층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평가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하고 사실관계를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김 변호사 관련된 사항은 당과 관련된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누가 입당한지 이거 다 지금 챙기고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필요하면 그건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중도층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우선에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자유 진영의 결집력 또 통합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도 어디가 이제 중도층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권, 그 다음에 청년층, 40, 50대 이런 데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맞는 맞춤형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제시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먼저 드렸습니다. 네, 대의양 오수진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후보님 배우자 서열 나눔. 네. 자,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와 다를 게 없다,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부터 현장 유세에 나서죠. 견해차 있는 부분은 대화를 해서 하나로 합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배우자 토론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배우자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히 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상황 알아보죠. 이준석 대선 후보 이틀째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역시 현장 취재진과 단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남대학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전남대학교인 만큼 제가 생각하는 광주 전남의 미래와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어느 정도 합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저도 더 좋은 의견들 받아가지고 지역 공약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부산에서는 데이터나 금융 이런 거 잘 보셨고 충청에서는 SOC 진출을 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어떤 분야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모빌리티에 있어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중점 투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지스타 학생들도 얘기하듯이 그게 간판이나 아니면 광고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공계인들을 위한 저희 공약 같은 것들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렸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우리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SOC 남발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간에서 투자해서 진행되는 예를 들어 광주의 복합 쇼핑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민간도 일부 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의 광천 상무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국제공항 참사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이 해외를 드나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항 시설을 보완하는데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과거 국제선이 운영된 적이 있던 광주공항에 국제선 기능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기정 시장님과도 그런 부분 상의했고 그 부분에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홍준표 시장님이랑 통화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예. 단일화 관련 부정적인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통화는 아니었고 이제 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셨다. 네. 그래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겠다는 기대를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제가 저 뭐 배우자 토론 얘기해가지고 제가 반농담적으로 제 앞에 있으면 혼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진짜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선거는 사실 누가 대한민국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선거이고요. 저는 솔직히 배우자 토론이라는 게 어떤 목적인지 알 것 같은데 성사될 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게
지금 후보자 토론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그런 게 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토론이 지금 3회밖에 진행 안 되는 것도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약간 제안을 수정해가지고 후보자 토론을 많이 하자는 식의 제안이 하는 게 정의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고 있지만 홍준표 전 시장을 통해서 단일화 논의를 기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토론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토론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투자 연결해서 후보들의 주요 움직임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연이틀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동선과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의정부시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 북부에서 유세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평화 행보를 나서는 동시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다지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 속 선대위 내부적으론 특정 목표 득표율 언급 등 선거 결과를 과신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최근 거론되는 예상 득표율이 근거 없진 않지만 우리 쪽은 이완되고 상대는 결집하는 발언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보수를 포괄한 통합을 강조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데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이 후보 지지선언에 나섰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후보는 또 본격적인 경기도 유세 전엔 재외국민 투표 첫날을 맞아 해외국민과 화상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을 만들겠다며 투표 동료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연이틀 수도권 공략에 나섰죠.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양천구에서 예술문화단체와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했고 잠시 뒤부턴 강서구 시장에서 바닥 민심을 청취합니다. 이후에는 영등포 쪽방촌을 들른 뒤 서초와 송파, 강동 그리고 경기 하남시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주로 한강 남부벨트로 일정을 잡은 셈인데요. 김 후보 측은 YTN과 통화에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곳에서 1%씩 김 후보에게 스며들게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박스권 지지율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 그리고 새미래 민주당 측과의 회동 등 반명 빅텐트를 펼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러 미국 하와이로 떠난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이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지도 더 열어두는 분위기인데 김재원 비서실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연대나 통합을 이뤄나가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광주를 찾았죠. 네,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호남 유권자를 만납니다. 먼저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 뒤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전남대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는 프로젝트도 이어가는데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젊은 보수를 표방하는 이 후보가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호남에서 나름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기존 보수와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일종의 분산 투자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은 여타 보수 계열 후보와 달리 광주에선 일정한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범보수 단일화 문제엔 여전히 완주 의지를 드러내며 거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 같은 것으로 시간을 허비할 상황인가 생각이 든다며 구태처럼 보이는 걸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배우자 간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이를 둘러싼 공방전도 펼쳐졌죠.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설난영, 김혜경 여사 간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실망을 드린 부분이 큰 만큼 예비 영부인의 역할과 이 책임에 견해를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코미디 같은 제안에 놀랐다며 이 설 여사가 제2의 김 여사 같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든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을 접하곤 국민의힘은 스스로 선거 전략을 짜는데 실패해왔다고 혹평했습니다. 사적으론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을 향해선 자신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이던 지난 17일 오전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사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지 77시간 만인 오후 12시를 기해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에 공장 건물 내부로 진화대원을 투입해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약해진 잔불 더미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또 잔불이 되살아나거나 연기가 지속하는 걸 막기 위해 오전 8시부터 특수 중장비를 불러 최초 발화 지점을 제외한 공장동 건물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는 지난 17일 오전 7시쯤 불이 시작돼 직원 1명과 소방대원 2명이 다치고 제2공장 건물 50에서 60%가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사흘 만에 완전 진화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고요?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현직 부장판사 사건을 어제 수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배당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 등 절차대로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직무 관계자와 술을 마셨고 또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두 곳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어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네,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유흥업소 안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인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고 난 뒤 해당 사진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추후 직접 사진에 대해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원 일각에선 정치권이 내란 혐의 재판부를 흔드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 재판장 교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비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차철남이 빌려준 돈을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범행의 과정도 차츰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차철남의 경찰 진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공개 수배 끝에 어제 저녁 차철남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까지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차철남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 50대 A씨 형제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진술했는데요. 차철남은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자신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과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한 뒤 찾아온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1시간쯤 뒤 부근에 살던 A씨 동생 집으로 찾아가 역시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60대 편의점 여성 점주와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철남이 살해에 사용한 둔기는 평소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흉기는 지난 5월 범행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차철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경기 화성에 있는 동탄 호수공원에서도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수색 끝에 남성을 검거했는데 가방에서는 흉기 3자루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도망치듯 황급히 뛰어가고 곧바로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쫓아갑니다. 새벽 4시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동탄 호수공원 수변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흩어져 달아나자 A씨는 일행 가운데 남성 1명을 표적으로 삼아 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A씨는 잠시 대치하다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곧이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뒤 가용 인력 수십 명을 동원해 동탄 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30여 분 만인 새벽 4시 40분쯤 경찰관의 검문 요구를 받고도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가 인근에 있던 형사에게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흉기 구매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DSR 산정 시에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1.5%로 상향 조정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가계대출 한도 어느 정도 줄게 되는 겁니까? 연평균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1,9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연평균 소득 1억 원인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변동형,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대출금리 4.2%를 가정해 계산했을 때 현재보다 1,900만 원 줄어든 5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금리가 오는 7월부터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연말까지 현재의 0.75%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감소 추세라서 6개월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합형,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현재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8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이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7월부터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대선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선이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대통령 부인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제안 이유와 또 민주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는 국난 극복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대통령 후보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그 역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후보 검증에 주력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 당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만은 후보들의 반응도 조금 전에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이벤트화하는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후보자 토론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선은 정치 중에 가장 큰 이벤트 아닙니까? 네. 그 이벤트에 국민의 어떤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 네. 배우자 역할, 그러니까 영부인이 될 사람의 역량을 검증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같이 본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민주당은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 관련해가지고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검증뿐만 아니고 이재명 그 후보의 가족, 특히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한테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그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어요 이런 책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나아가 TV에 나가지고 적극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조용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어떤 비전, 특히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내조와 관련되는 어떤 배우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조금 전에 배우자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대통령의 부인이 공식적인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권한과 관련해서 역할을 할 게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사회적인 그늘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나 거기에 딱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이 정도를 하고 오히려 공식적으로나 밖으로 드러나서 공식적인 것을 하는 것을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걸 해가지고 마치 공식적인 권한을 주자는 것처럼 내지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는 옳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근대 국가는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의 토론이나 이런 것도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때 뭔가
나에게 유리한 게 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흔들면서 요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또 뭐 이걸 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제도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즉흥적인 제안을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당의 지도부가 제안한다는 것은요 옳지 못합니다. 유권자들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권자들을 선동, 감정적이거나 좀 확증 편향이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는 선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배우자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하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에게 적극적인 어떤 그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이희호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단독으로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셨고 지난번 문재인 그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을 단독으로 에어포스 1에 태워가지고 인도 타지마할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계속 아웃복싱하지 않고 특히 요즘 지금 최근에 그 김혜경 여사를 비롯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현역 의원 2분인가 아마 그 배우자 보좌관으로 해서 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배우자와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그 배우자 설랑현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적극적인 그 언론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 특히 이제 그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그 김혜경 여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히 사회적 약자 정말 젊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철학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해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본인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정변승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저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이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토론회에 못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오히려 사회에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 씀씀이를 보여줘서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토론에 나와서 지적 자랑을 하고 뭘 하고 이런 토론을 해야만 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뭐랄까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그 뭐 이호 여사와 김정수 여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쪽에서 자임을 한 게 아니에요. 타인들의 인식 속에서 인바이트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안 맞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김건희 여사가 실망을 드렸다고 했어요. 실망을 드린 이유가 뭐죠? 실망을 드린 이유가 너무 나섰기 때문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거와 관련된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왜 배우자들을 불러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유세 활동을 하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긴 한데요.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런 활동은 계속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선거 운동이잖아요. 네. 선거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우리가 뭐랄까 남편과 함께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정치 역정을 잘 살아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내가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이런 그늘진 곳에 가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인간적인 미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역할과 관련돼서 내지는 공식적으로 뭐 어떠한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검증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좀 과도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자칫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여론에 좀 상기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별개인 것이죠. 지금은 여기에서 왜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나와있죠? 지금 제안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란영 여사와 그 김혜경 여사 두 분의 어떤 토론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모습을 국민들로서는 검증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김건희 여사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미리 대선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검증도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왜 코미디 같죠? 저는 코미디 같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런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최근에 있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 부인들을 만나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어떻게 보면 식사를 접대했다는 그 부분으로서 1심, 2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있다 보니까 나올 경우에 그로 인한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설란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8년 동안 김문수 후보님이 그 경기도 지사하는 동안 자기는 관용차 탄 적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소고기 사 먹은 적도 없고 제사상도 차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사모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은 듣고 싶은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홍보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건 사적 판단의 영역이에요. 공적 검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적 검증을 하고 싶으면 부부 런닝메이트제를 제도화하자고 차라리 제안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제도적으로 런닝메이트도 아니고 어떤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적 판단의 영역을 갖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고요. 그리고 네. 지금 개개인을 검증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영부인을 검증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판단을 받은 거지 개인 김건희로 판단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부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을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후보들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상황을 찢어진 빅텐트에 빗댔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진짜 빅텐트 민주당에 와라. 상당히 자신감을 넘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지금 뭐 흐름이 그렇잖아요. 예? 이게 빅텐트를 주장한 쪽은 빈텐트가 되어 있고 그 받침이 이게 엎어지니까 예? 빈텐트가 돼버리고 또 뭐 한 곳에서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실제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는 뭐 본인들이 처음에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빅텐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의 흐름과 현실을 그냥 잘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이어서 좀 캠페인을 한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어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유명 연예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 빅텐트란 것은 대선 주자급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같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호소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점치다 보니까 결국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큰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 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가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것도 사실이고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때 같이 이제 우물에서 같이 먹던 사람들이 우물에서 벗어나서 가면서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리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이 대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골프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18월 끝나고 장갑 벗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어떤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사실 지난 주말 동안 이제 1차 그 TV 토론이 있었고 이번 주말에 2차, 3차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빅텐트는 이제부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티끌 모아 티끌이다.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강변하신다고 해서 상황이 변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뭐 저렇게 뭐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쪽을 뭐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그 티끌조차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들은 나갈까? 사실 그분들은 티끌도 아니기도 해요. 티끌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왜 나갈까? 빅텐트를 만든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빅텐트가 빈텐트처럼 자꾸 보이게 국민들의 인식되는 현상들이 발생할까?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자,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져도 메신저가 거부되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제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예를 들어서 양치기 소년 같은 경우죠.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은 아예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면 그게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들 그 메시지가 딜리버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메신저의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 그 리스너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은 그 메시지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경선 이후에 4번 오열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자면은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러 하와이에 이제 특사단이 가서 이제 홍 전 시장을 만났는데 이후에 홍 전 시장의 그 프로필 사진의 넥타이 색이 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홍 전 시장을 직접 만나러 간 유상범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행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확실히 확인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국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시장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 이건 실수하신 거니까 바로 바꾸자. 그래서 흔쾌히 또 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바꾸신 거예요, 대화 바로? 과정에서 바로 바꾸셨습니다. 그 말씀도 있으셨어요. 사실 그 파란 게 옛날에 한나라당 그 당의 색깔이다. 그 말씀도 있으긴 하셨습니다. 네, 어제도 사진 2장 때문에 뭐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이관계, 한마디로 EEJ 전략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를 사용해서 국민의힘을 이간한다는 그런 이관계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홍준표 후보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만 해도 홍준표 후보님이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얘기를 한 이후에 계속 지금 그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국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하자. 그리고 또 그 뭐 있습니까? 이재명 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홍준표설 이런 것들을 계속 흘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용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당과 손잡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언론 그 기사를 봤더니만 예전에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빨간 넥타이만 집에 40개가 넘게 있고 속옷조차도 빨간색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 갑자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빨간 것에서 파란 것을 갈아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느 도난인데요. 저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살면서 삶의 지혜가 죽어도 욕먹는 것. 그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와줄 때는 확실히 도와주셔야 된다는 점. 결국 지금은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보수태의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과연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만드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아직은 마음을 결심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의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전 시장은 계속해서 그동안 국민의힘을 이제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SNS를 통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유상범 의원의 이야기처럼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으로 오시는 거는 뭐 쉬운 결단은 아닐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여건이 마련되거나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는 속내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잘못, 이것을
교훈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은퇴를 했다고 해서 뭐 과거를 잊고 그냥 지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안 죽었어.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만약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쪽에 합류를 한다면은 이준석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더라고요. 결국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극대한 올리는 것이 필요하죠. 네. 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과의 어떤 연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의 지지율은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 대표로서의 역할조차도 사실은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란 그 존재조차도 사실은 그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 다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예측컨대 이번 주말을 하면서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한마디로 김문석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네.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가장 큰 정치적 희생양이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70대 중반의 김문수 후보겠습니까? 지금 40대 초반의 이준석 후보겠습니까? 그런 미래의 정치적인 어떤 그 본인의 역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른바 DJP 연합과 같은 제2의 DJP 연합으로서의 김문수, 이준석 연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밑자락을 깐다.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그 홍준표 후보님 2030 청년의 꿈을 하고 있으면서 보수 청년을 양대 산맥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의 그 역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홍준표 지금 전 후보님의 어떤 그 역할을 매개로 해서 김문수와 그 이준석의 김문석 연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을 통해서 단일화 논의를 기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단일화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어젯밤에는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게 혹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낳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뭐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본인으로의 단일화예요. 본인으로의 단일화. 왜? 본인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호남을 가잖아요. 그것도 뭘 보여주는 거냐면 호남에 갈 수 있는 후보는 나야. 이런 거예요.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호남에 가면은 오지 말라. 당신들이 올 자격이 있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예? 뭐 계엄 이후에 그게 훨씬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갈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걸 지금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내가 후보가 되는 단일화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일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치는요. 정치 철학과 정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정치를 하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있어요. 그 보수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법치입니다. 법치. 근데 위법과 위헌하다는 헌재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런 거를 안고 가고 옹호하고 가자는 것에 동일한다면 앞으로 이들의 정치 철학과 정치 노선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으며 어떤 명분을 가지고 힘 있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텃밭을 돌면서 유세 현장을 나가기로 돼 있는데요. 근데 김문수 후보와는 일정이 겹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 가서 같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일정을 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장수는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도 장수를 보면은 따로따로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전선에 각각 전선에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이벤트는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지금 특히 이번 주 중에는 김문수 후보는 서울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역이 디비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송파를 비롯해서 또 서울 전역에서 지금 그 후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또 전 후보면서 국민의힘 대표를 했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 PK,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한마디로 그 하행선으로 내려가서 그 경부선의 상행선을 타고 올라오는 일정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에 가서 또 김문수 후보님을 위해서 유세를 하고 이어서 대구에서 그리고 나아가 중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 그 이후에는 강원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지 않은 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까지 와서 결국 와서는 서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따로 똑같이 그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오히려 더 유리한 국민의 어떤 그 힘의 대선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따로 똑같이 해도 시너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어떤 이미지와 상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만나서 서로 손 붙잡고 손 흔들어주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따로 한다면 뭐 효율적인 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여준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플러스가 될 것이면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기로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본인이 당원을 그 앱으로 신청을 하면은 바로 문자가 와가지고 네. 뭐 띵동 이제 가입됐습니다라고 해서 가입된 줄 알았더니만 지금 그 전체적으로 좀 김계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당 내에서는 자동화된 문자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당 내에서의 입당과 관련되는 조금 더 어떤 그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44분에 윤 전 대통령께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고 해서 탈당 선언을 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또 나아가 그 오후에 석동현 변호사님도 선거 캠프에서의 자리를 내어놓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게 다가가고 특히 중도 표심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밖으로 행근하고 중도 표심에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 나름대로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좀 쉽게 떨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움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선거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윤석열 대리인이라는 것, 이것을 없애야 돼요. 윤석열 대리인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메신저, 그러니까 김문수가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리인이 보이는 거죠. 모든 국민한테. 근데 네. 김문수 후보의 뭐 이렇게 업적이나 개인적인 도덕성을 막 얘기합니다. 들리지 않아요. 왜? 윤석열 대리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얘기하면 왜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 그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이미지 속에 윤석열 대리인 이렇게 돼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당을 좀 더 생각하고 후보를 좀 더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다면 왜 들어오죠? 지금 차라리 바깥에서 열심히 다른 조직을 해가지고 그 조직을 뭐 가동해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이게 낫지. 본인이 들어왔을 때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많을까요? 분열적인 요소가 훨씬 많을까요? 이걸 생각한다면 김계리 변호사는 본인을 먼저 생각하고 당이 좀 분열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좀 의견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님 말고 마치 김문수 후보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이라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팩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심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작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어떤 정치력으로 그분을 어떻게 보면 돌파해내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당내의 비민주주의를
표로서 사실 심판을 해줬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또 김문수 후보님이 억지로 해서 윤 대통령과 엮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형적인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인이 경산호 위원장 되기까지 일면식도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님의 살아온 궤적을 보고 경산호 위원장 나아가 이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시켰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쪽에 줄을 섰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윤석열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단기 필마로서 극복했던 사람이 저는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재선 이 경기지사를 했던 그 능력, 국민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억지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님을 엮으려고 하는데 후보는 당연히 대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의 그런 것과 김문수 후보와의 그 윤석열과의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완전히 별개란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좀 쓴소리를 해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더 선호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골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진골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시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덕수는 성골이었고 김문수는 진골이었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문수 뒤에는 전광훈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도 확장이 더 안 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판단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겹쳐지는 이미지를 떨쳐내지 않으면 김문수가 보이기는 되게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제 진행된 대선 TV토론에서는 후보들의 뚜렷한 역학관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비에 안간힘을 쓴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매서운 공격력을 뽐내는데요. YTN 선거단이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하는 말의 전쟁,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를 주제로 열린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 4명의 후보는 2시간 동안 치열한 공수대결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쏠리는 공격을 무마하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때리기와 동시에 보수 집결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의 틈을 파고들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내내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눈에도 가장 공세적이었던 이준석 후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단연 이재명이었습니다. 중국과 풍력, 경제와 코인 등 활용한 주요 단어 역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많이 언급했지만 빈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비수 입장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해 회고적 투표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입과 역할 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규제와 관련해 합리화하겠다는 말로 중도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에너지와 재생, 성장 같은 말로 수비하는 틈틈이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꿰뚫었습니다. 규제와 일자리, 경제와 기업 등의 단어가 상위권에 올랐고
원전과 중국, 북한 같은 키워드로 이재명 후보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토론 내내 노동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노동자와 노동, 차별과 임금, 3등이 주요 단어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의 입을 통해 살펴보는 말의 전쟁. YTN 김주영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현직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현 부장판사를 향해 판사가 어떻게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몇 시간 못 가서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바로 그 판사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라면 믿어지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민주당 주장을 저질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나도록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인용한 미군 소식통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였던 걸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기자가 허위 보도를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6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된 간첩들이 신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자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관위와 국방부, 주한미군까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이 기사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 매체는 이른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후속 기사를 이어갔는데 해당 소식통의 실체는 미국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모 기자를 수사 의뢰했고 해당 매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면도기와 선풍기, 무선 배터리 등을 보관하던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78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1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새벽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선 이전에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반복돼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SPC그룹 회장까지 나서 안전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SPC의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호스를 섞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참변 다음 날에도 기계를 흰 천으로 가려둔 채
공장을 가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는 불매 운동이 이어졌고 결국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2022년 10월 새벽 샤니 성남 공장에서는 40대 남성 노동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에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같은 공장에서 빵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이거나 설비를 점검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머리를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2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SPL 대표는 사건 27개월 만인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기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서 논란이 재연됐습니다. SPC 삼립 측은 사과문에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작동 중인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게 작업 매뉴얼상 문제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노동자 사상사고와 관련해 허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만큼 이제는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일부가 오늘 입건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 일부를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장 안에 기계를 비추는 CCTV는 설치돼 있지만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이 브라질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브라질은 최근 동물원에서도 물새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며 지난주 상업용 양계장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상업용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브라질 히우그란지 두술주에 있는 한 동물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동물원 내 호숫가에서 물새 1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 동물원 거북목 고니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단 폐사한 물새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업용 양계장 발병과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용 양계장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브라질 양계 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Nunca aconteceu problema, porque eu não me lembro. A gente sempre está em cima para cuidar ao máximo para não ter os problemas. 브라질 당국은 이미 첫 발병 양계장에 닭 17,000여 마리 살처분을 마쳤고 인근 농가 역시 출입을 통제한 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Praticamente 100% de aviário morreu, por ocasião da doença e ontem à noite nós já tínhamos em torno de 80% do segundo aviário.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자 각국은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60일간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EU와 한국, 일본, 멕시코 역시 브라질산 가금육과 달걀 등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브라질산 달걀 수입을 대폭 늘린 미국은 달걀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경기 시흥과 동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기 시흥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피의자 차철남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다쳤고 또 검거 과정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피의자들의 범죄 심리 등에 대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만 흉기난동 사건 2건이 알려지면서 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먼저 시흥 흉기난동 사건 용의자 중국인 차철남은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사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오전 9시 그 30분 경에 자주 다니던 그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그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네.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아마 그 CCTV에 차량을 운전했던 것이 찍혔기 때문에 그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이 차량 추적을 통해서 즉 차주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11시 경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 차주의 집 안에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약 2-3시간 지나고 나서 또 1시 30분 경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70대에 대해서 흉기를 공격한 그런 일이 그 있었던 거죠. 예. 나중에 알아봤더니 집주인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더니 이 살인 용의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더니 그 집 안에서도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요약하게 되면 사람을 2명을 살해를 이미 9시 반 이전에 했었던 것이고 네. 지금 현재 상태의 중상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면 이 역시 그 살인 미수의 혐의가 짙은 것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을 이 학술적 용어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른바 연속 살인이다. 연속 살인.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의 살해의 시도가 있었고 실제 살해를 했었다. 네. 특히 이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그 살인을 했을 때 이 두 시신에 대해서 불과 그 시간 자체가 1시간 남짓이었죠. 네. 그리고 아마 이번 60대 여성에 대한 흉기 공격, 또 70대 남성에 대한 흉기 공격도 살해의 동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 역시 그 연속 살인. 다만 이제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차이가 난 것에 그 불과한 것인데요. 네. 어쨌든 그 끔찍한 그 다수의 살해 피의자가 생긴 이런 연속 살인이 발생했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2명이 형제 사이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본인이 빌려줬고 근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술을 마셨고 살해한 뒤에 동생까지 살해한 건데 이 동생까지 살해한 거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동기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뭐 불편함 또는 3천만 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나름대로의 그 억울함 네. 이 자체에 대한 처벌과 응징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고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잠복돼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런 추정을 하고요. 다만 이 시점이 임박해서 어떤 촉발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먼저 형을 그 선택을 해서 아마 채권 채무 관계에서 형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추정을 해보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유인책을 행했던 거죠. 술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17일 이 오후경에 자신의 집으로 사실상 살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계획과 방식 또 도구도 준비해서 공격 행위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시간 남짓 이 범에 이걸 소위 말해서 쿨링 오프 피리어드 냉각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살해를 하고 나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각성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망을 가거나 도주를 함이 일반적인 소위 그 살해범들의 행동인데 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 당사자 집을 찾아가서 이 동생을 역시 공격 행위를 한 거죠. 뭐 둔기로 살해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자체는 동생이나 형이나 사실은 동일한 그 주체다, 그 공동체다. 즉 나의 3천만 원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주지 않았던 이른바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 억울하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하는 그와 같은 불편 제공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부터 먼저 공격 행위와 자신 나름대로 처벌 행위를 하고 이어서
왜냐하면 동생이나 형이나 뭐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바로 동생까지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철남이 경찰들에게 체포된 뒤에 한 말을 보면 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혐의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사람 죽은 건 죽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추가로 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도 YTN 그 방송을 봤었는데 그 말하는 어투라든가 또는 억양이라든가 전반적인 맥락을 봐서는 그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것이 사실상은 자신도 이미 예견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을 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네. 물론 그 일부는 이 동생과 형을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뭐 감정적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뭐 드는 식의 감성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상당히 그 안타깝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먼저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2명을 숨지게 했고 또 2명을 다치게 한 만큼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뭐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형도 사실상 이제 가능한 그런 뭐 살해 행위입니다만 네. 그런데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양형 기준표 등 법원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인명경시 풍조의 범죄이고 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1인도 아니고 2인이고 만약에 그 2명의 지금 중상을 받은 그 사건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네. 사실상은 이제 살인 2건, 살인 미수 2건에 피해자가 그 다수 발생한 그러한 사례에 그 비추어 본다면 뭐 무기징역을 면치는 어렵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동탄 신도시의 랜드마크로도 알려진 곳인데 그곳에서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달려든 범죄였던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 지금 뭐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 또는 최근에 이제 그 경찰 기관에서도 이상 동기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네. 사실상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석을 안 하면 그냥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이지만 나름대로 범죄자는 사연이 분명히 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범죄 그 대응책을 이제 마련함이 좀 시급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최근 2, 3년 사이에 이런 사건이 상당히 그 빈발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단순히 묻지마다 또는 동기가 이상하다라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국정 운영 그 책임자가 이른바 인간 안보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그 이유와 맥락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통령위원회가 그 꾸려져서 과연 사회의 어떠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현재 검찰, 경찰 또 법원, 교도소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처방을 국정운영 책임자가 주도로 하고 나서 범정부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때 사건이 생길 때에만 이른바 그 표피적인 임기응변적 처방에만 그치고 말다 보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그 계속 그 발생하고 있고 네. 이것은 이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군사안보라고 한다면 사실 매 일상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사람의 목숨이 실제로 이렇게 앗아가게 되는 이거는 인간안보 그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 대통령 선거 지금 경선 중입니다만 어느 후보도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간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네.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상 동기 범죄로 뭐 분류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피의자가 검거 당시에 가방에 그 흉기, 쇠자루가 소재고 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일부 계획 범죄로 볼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면식 관계에서 특정적인 표현적인 동기, 즉 불만
또는 불쾌 감정 또는 무시당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정확한 소위 말해서 이 계획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의 그 문제는 조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대상이 지금 현재 표적으로 했던 5명이 사실상 이 가해자하고는 아무런 이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본다면 최근에 발생했던 무엇인가 그 불쾌 감정이 그 쌓였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노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와중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또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2년, 3년 전에 신림동에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 난동으로 그 무차별 또 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선 흉기 난동 사건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의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범죄와 안전에 대한 그 대책이 정부 정책 목록 저 하방에 위치해 있지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지금 당장 불안하고 무서워서 지금 못 살겠다. 또는 지금 출입을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네. 이러한 지금 뭐 경보 아닌 경보가 어제 또 시흥에서도 발동된 걸 보게 되면 이거는 군사 안보 못지않게 정말 현실적인 인간 안보의 그 문제다. 그리고 아까 흉기 같은 뭐 그것도요. 최근에 나온 그 대안이 이른바 그 공중에서 많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게 되면 처벌한다.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 사망하고 다치고 나서 처벌만 하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이걸 지적하고 싶고 또 이른바 공중 그 흉기 소지죄를 실효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불신 검문을 사전에 해서 이와 같은 수상한 상황 또는 수상한 흉기에 대해서는 압수와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그 공권력이 태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대안을 보게 되면 서울 도심에 경찰 장갑차만 떡하니 갖다 놓는다든가 그냥 경찰끼리만 바쁜 상태에서 기동 순찰 때 그냥 경찰끼리만 바쁘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단을 그 정확하게 해서 맞춤형 치안 대책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빈발할 수 있는 사전 위험한 신호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뒤에 코드 제로,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 위급 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잖아요. 그럼 이 코드 제로가 언제 발령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시스템 자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코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로, 0, 1, 2, 3 이렇게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그것은 네. 긴급성, 어떤 것의 사건에 가장 먼저 우선해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관서의 형사 인력도 함께 동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살인 사건 또는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 납치 유괴 사건 네. 이런 것은 가장 신속하게 경찰력이 대응을 해야 될 그와 같은 것으로 분류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112 그 신고가 사실은 그 하루에 뭐 수천 건, 수만 건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찰 내부의 지표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흥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모두 공교롭게 피의자가 중국 동포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혐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른바 그 제노포비아, 그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그 혐오와 증오, 차별의 이런 태도 감정들, 뭐 이것은 사실상 그 정확하지 않은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 어쨌든 전체 범죄자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2% 그 남짓으로 상당히 적은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좀 빠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에 있어서 경찰뿐만이 아니고 출입국관리소 또는 그 법무부 외교부 등에서도 협동 태스크포스가 그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한국 문화에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동화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이 정부의 지원 필요한 경우 경찰 외사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른바 한국의 그 문화와 동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등의 그 방안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달 22일 발생했던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성진, 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런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코패스 진단은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격이 독특하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진단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공감력이 없거나 거짓말을 뭐 잘한다거나 네. 임기응변에 능한다거나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사이코패스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떠한 범죄인의 생애를 거려왔는지 무엇이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었는지 또 사회의 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전혀 논할 수 없는 즉 그것을 아예 봉쇄시키는 이런 것에 부작용이 큰 거죠. 단어 하나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를테면 나중에 임상 심리 그 목적으로 진단을 함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예술가라든가 성공한 정치인의 사이코패스 점수와 이런 흉악범들의 사이코패스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라고 본다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꼭 수사 결과에 붙여야 되는 수사 서류도 아니고 또 양형에서 참고해야 될 사안도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개념이 국내에 그 도입이 됐을 때 무엇인가 좀 왜곡된 방향으로 그 도입이 돼서 결국은 강력 범죄가 생기게 되면 사이코패스냐 여부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이를테면 교정기관이 왜 작동을 안 하는지 또는 검찰의 기소는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네. 또는 사회에 있어서 이런 외톨이, 사회적 외톨이를 발굴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논의 자체를 아예 원초적으로 봉쇄시키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나라처럼 사이코패스에 왜곡되는 편향된 몰입은 오히려 바람직한 형사정책 수립에는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또 피의자들의 범죄 심리 등에 대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계절의 시계가 점차 여름을 향해 가다 봅니다. 제 뒤로 쏟아지고 있는 폭포가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영동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경북 경주의 기온이 32.4도까지 치솟는 등 일부 지역은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하늘빛이 흐린 서울은 비교적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하늘빛이 흐리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따라서 영동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부와 경북 지방에서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강릉이 29도,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는 등 동해안과 충청 이남에서는 7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은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갑자기 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화요일 수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